1990년대 봄, 이화여대 국문과 지연은 평범한 여대생이었습니다. 키 162cm의 단발머리, 늘 깔끔한 원피스를 입고 다니던 그녀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것을 가장 좋아했죠. 그런 지연의 평범한 일상이 흔들린 건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학교 앞 카페에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던 지연은 우연히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때 그녀의 시선이 한 남자에게 꽂혔습니다. 키 180cm가 넘는 훤칠한 키에 단정한 정장 차림, 무엇보다 그의 눈빛에는 야망과 자신감이 넘쳐났습니다. 경영학과 김준호 선배였죠. 지연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친구 미숙이가 물었지만 지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빨리 뛰었거든요. 그때부터 지연의 대학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준호 선배가 다니는 과 건물 앞을 일부러 지나다니고 그가 자주 가는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며 멀리서나마 그의 모습을 보는 것이 하루의 유일한 낙이 되었죠. 하지만 준호는 늘 바빴습니다. 학생회 활동에, 토론 동아리에, 기업 인턴십에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지연이 용기 내어 몇 번 인사를 건네도 안녕하세요 정도의 짧은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졸업을 앞두고 있었고 준호는 이미 대기업에 취직이 내정된 상태였죠. 지연은 마음속 깊이 간직했던 첫사랑을 그대로 추억으로 남겨둘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운명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다음해 여름, 지연이 종로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을지로 입구 근처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죠. 한 할아버지가 정장 차림의 남자 둘에게 둘러싸여 있었는데 상황이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이 할아버지 노망났네. 당신이 회장이면 나는 대통령이다. 빨리 그 봉투 내놔. 한 남자가 소리쳤고 할아버지는 크게 당황하며 뒷걸음질 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모두 못 본 척 지나쳤지만 지연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그녀에게 노인을 괴롭히는 모습은 차마 지나칠 수 없었거든요. 잠깐만요. 지연이 큰 소리로 외치며 다가갔습니다. 여기가 어딘 줄 아시고 이러세요? 지금 당장 그만두세요.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에 놀란 두 남자는 잠시 주춤했습니다. 그 틈을 타서 지연은 할아버지의 팔을 잡고 근처 상점으로 피했죠. 괜찮으세요? 다치신 곳은 없으시고요. 지연이 안부를 묻자 할아버지는 깊은 감사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맙소, 아가씨.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용기 있는 젊은이가 있다니. 정말 고맙소. 그 할아버지는 다름 아닌 대한그룹 창업주 김 회장이었습니다. 당시 70세였던 김 회장은 그날 개인적인 일로 시내에 나왔다가 동네 겁없는 건달들에게 걸려든 것이었죠. 하지만 지연은 그가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도움이 필요한 한 할아버지를 도운 것뿐이었죠. 아가씨, 연락처를 좀 알 수 있겠소? 나중에 꼭 보답을 하고 싶소. 김 회장의 간청에 지연은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잊고 지내던 중 한 달 후 뜻밖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지연 양이지요. 그때 도움을 주신. 혹시 시간이 되시면 우리 집에 놀러 오지 않겠소? 우리 손자도 소개해주고 싶고. 지연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도움을 드린 할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에 거절할 수 없었죠. 네, 시간 되실 때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지연은 강남의 한 대저택을 찾았습니다. 넓은 정원과 웅장한 한옥이 어우러진 그 집에서 김 회장은 손자를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손자는 바로 지연이 1년 넘게 마음에 품고 있던 김준호였습니다. 할아버지, 이분은. 준호의 놀란 목소리에 지연도 당황했습니다. 김 회장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죠. 오호, 서로 아는 사이구나. 그럼 더 좋지.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김 회장은 지연을 끊임없이 칭찬했습니다. 이런 착한 마음씨와 용기를 가진 아가씨를 만나기 힘들지.
준호야, 너 같은 놈에겐 이런 아가씨가 딱 맞다. 준호는 당황스러워했지만 지연에 대해 나쁜 인상을 갖고 있지 않다는 듯 이야기에 자연스럽게 참여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 1년 후 결혼으로 이어졌습니다. 주변에서는 모두 동화 같은 만남이라고 부러워했죠. 평범한 여대생이 재벌가 며느리가 되다니. 하지만 지연은 마음 한편이 불안했습니다. 준호가 자신을 정말 사랑하는지 아니면 할아버지의 뜻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결혼하는 건 아닌지. 결혼식 날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연은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눈에는 기쁨보다 걱정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걱정은 불행하게도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혼 후 지연의 삶은 겉보기와는 달리 외로웠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살게 되었지만 마음은 늘 텅 비어 있었죠. 준호는 결혼 전부터 그랬듯이 일에만 매진했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밤 늦게 들어오는 날이 태반이었고 주말에도 골프 약속이나 회식으로 집에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보, 오늘은 좀 일찍 들어올 수 있을까요? 제가 특별한 저녁을 준비해봤어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하면 준호는 신문을 보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맞다.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당분간은 힘들 것 같아. 지연은 결혼 생활에 적응하려고 무척 노력했습니다. 요리책을 사서 준호가 좋아할 만한 음식을 만들어 보고 그의 취향에 맞춰 집 인테리어도 바꿔보고 그의 친구들과도 잘 지내려고 애썼죠. 하지만 준호의 반응은 언제나 시큰둥했습니다. 더 큰 시련은 결혼 1년 후에 찾아왔습니다. 지연의 어머니 박순자 씨가 갑작스럽게 쓰러진 것입니다. 평생 혼자 지연을 키우며 온갖 고생을 다했던 어머니였죠. 병원에서는 말기암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여보, 엄마가 많이 아프시대. 이번 주말에 함께 문병 가지 않을래? 지연의 간청에 준호는 골프채를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이미 약속이 있어. 중요한 사람들과의 모임이거든. 너 혼자 다녀와. 지연은 그날 밤 혼자 많이 울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무관심한 것도 서러웠지만 무엇보다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 사람인지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병세는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지연은 매일 병원과 집을 오가며 어머니를 돌봤죠. 그 와중에도 준호는 한 번도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바쁘니까 이해해달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던 날 지연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미안하다. 너를 혼자 두고 가서.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지연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울었지만 그 순간에도 준호는 회사 회식에 참석 중이었습니다. 장례식 날 지연은 혼자서 모든 것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장례식장 예약부터 조화 주문, 부고 연락까지 모든 것을 홀로 처리했죠. 친척들이 사위는 어디 있나? 라고 물어볼 때마다 지연은 급한 일이 생겨서 라고 둘러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준호는 어머니의 발인 당일에야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30분 정도만 얼굴을 비추고는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라며 먼저 자리를 떴죠. 지연은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세상에서 자신을 가장 사랑해주던 사람을 잃은 슬픔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을 남편의 무관심이 겹쳐져 더욱 절망스러웠습니다. 그 일 이후 지연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새겨졌습니다. 하지만 더 큰 상처는 딸 수연이를 통해서 찾아왔습니다. 결혼 3년 차에 태어난 수연이는 지연에게는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이가 6살이 되면서부터 아빠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죠. 준호는 집에 있을 때조차 지연을 무시하거나 차갑게 대했는데 어린 수연이가 그것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엄마, 나 아빠랑 나가서 먹을래. 엄마 음식은 맛없어. 6살 수연이의 말에 지연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아,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햄버거 만들어줄까? 싫어. 아빠가 말했어. 엄마는 집에만 있고 같이 다니면 창피해. 어린 딸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지연에게는 칼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준호가 평소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생각을 딸에게까지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연은 그날 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30대 중반이 된 자신의 모습은 결혼 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죠. 한때 빛났던 눈빛은 흐려져 있었고 늘 웃음을 잃지 않던 입가에는 쓸쓸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걸까? 지연은 자문해 보았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준호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수연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집안 청소와 빨래를 하고 저녁 준비를 하고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움직이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말을 들어야 하는 현실이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슬픈 것은 이런 일상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심지어 감사받지도 못한다는 것이었죠. 준호에게는 지연의 모든 헌신이 당연한 것이었고 수연이에게도 엄마의 사랑은 있어서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수연이 유치원 학부모 모임에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학부모가 지연에게 요즘 전업주부도 바쁘실 텐데 대단하세요 하고 말을 건네자 준호가 사람들 앞에서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우리 집사람은 집에서 하는 일도 없고 시간 많으니 이런 거 맡기면 좋아해요. 순간 주변은 어색한 웃음으로 넘어갔지만 지연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무엇보다 옆에서 그 장면을 지켜본 수연이의 눈에 그 말이 고스란히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수연은 지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말이 맞잖아. 엄마는 맨날 집에서 논다는데. 그래서 다른 친구 엄마들처럼 멋있지도 않아. 그 말은 지연의 가슴을 점점 더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연은 우연히 준호의 대학 동기 모임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SNS에 올라온 사진이었는데 거기에는 준호와 함께 다른 여자가 다정하게 찍혀 있었죠. 처음에는 그냥 동기일 거야라고 생각했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지연의 직감은 맞았습니다. 며칠 후 준호의 휴대폰에서 그 여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밤에 만날까? 집사람은 또 일찍 잘 거야. 당신이 그리워요. 빨리 보고 싶어요. 지연은 그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7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느꼈던 모든 외로움과 무시의 이유를 알게 된 것이었죠. 준호에게는 이미 다른 여자가 있었고 지연은 그저 체면을 위해 유지하는 아내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내 연녀의 존재를 알게 된 후 지연의 세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상황들이 새롭게 해석되기 시작했죠. 준호가 늦게 들어오던 날들, 주말마다 있다던 골프 약속들, 심지어 어머니 장례식 날조차 그 여자와 함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지연은 분노와 절망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 여자는 장미란이라는 이름의 30대 초반 여성이었습니다. 준호보다 5살 어린 그녀는 작은 광고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매력적이고 세련된 외모를 가지고 있었죠. 지연은 몰래 그녀의 SNS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준호와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사진들, 해외여행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집에서 수연이를 돌보며 외로워하고 있을 때 저 사람은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구나. 지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분노보다는 깊은 허무감이 몰려왔죠. 지연은 준호를 직접 추궁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대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더 많은 증거들을 찾아보았죠. 그리고 알게 된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관계가 3년 넘게 지속되어 왔다는 것, 그리고 준호가 회사 돈까지 사용해서 그녀에게 선물을 사주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지연이 교통사고를 당한 날이었습니다. 2023년 10월 어느 비 오는 오후 지연은 수연이를 학원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에 교차로에서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른 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들었던 것이었죠.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향하는 동안 지연은 의식을 잃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갈비뼈 2개가 부러지고 뇌진탕 증세까지 있었죠. 의료진은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지연이 의식을 되찾은 것은 사고 후 4시간이 지나서였습니다. 병실에서 눈을 뜬 지연은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제 남편은 연락받고 오고 있나요? 간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몇 번 전화를 드렸는데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일단 환자분 핸드폰으로 다른 분들께 연락을 드렸어요. 지연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아내가 큰 사고를 당했는데도 전화를 받지 않다니. 혹시나 해서 지연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준호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죠.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지연의 대학 친구 미숙이가 들어왔습니다. 지연아, 괜찮아.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미숙이는 지연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고맙다, 미숙아. 그런데 남편은 아직 연락이 안 되나 봐. 걱정 말고 일단 치료부터 받자. 그날 밤 9시가 되어서야 준호가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에서는 걱정이나 미안함을 찾아볼 수 없었죠. 많이 아파? 짧은 안부 인사뿐이었습니다. 여보, 제가 몇 시간째 전화했는데 왜 안 받으셨어요? 지연의 물음에 준호는 성가신 듯 대답했습니다. 회의 중이었어. 휴대폰을 못 받지. 하지만 지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장미란의 SNS에 올라온 사진을 보았거든요. 준호와 함께 카페에서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아내가 응급실에서 생사를 오가고 있을 때 남편은 내연녀와 달콤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여보, 혹시 지연이 무언가 말하려 하자 준호는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내일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일찍 가봐야겠어. 몸조리 잘해. 그렇게 준호는 30분도 안 되어 병실을 나갔습니다. 지연은 그날 밤 혼자 병실에서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온 걸까? 나는 이 사람에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가? 퇴원 후 지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직접 대면할 용기는 나지 않았죠. 그래서 준호가 출장을 간 사이 그의 서재를 정리하며 더 많은 증거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서재 서랍에서 발견한 것들은 지연을 더욱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장미란에게 보낸 편지들, 그녀와 함께 찍은 사진들, 심지어 결혼기념일에 지연에게 주지도 않았던 목걸이를 장미란에게 선물한 영수증까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것은 준호가 장미란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미란아, 너만 있으면 모든 게 견딜만해. 집에서의 답답함도 아내의 잔소리도 곧 정리할 수 있을 거야. 그때까지만 기다려줘. 지연은 그 편지를 읽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남편에게 잔소리를 한 적이 언제였나 기억해보아도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너무 조심스러워서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못했는데 준호에게는 그것마저 부담이었던 것이죠. 그 순간 지연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결혼에서 행복해질 수 없어. 아니, 이미 너무 오래 불행했어. 결혼 8년 동안 진정한 행복을 느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생각해봐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수연이와 함께 있을 때만이 그나마 위안을 얻을 수 있었죠. 결정적인 계기는 수연이의 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연이가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반 친구 엄마는 맨날 웃어. 근데 엄마는 왜 맨날 슬퍼 보여? 9살 딸의 순수한 질문에 지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우울한 표정으로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린 딸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수연아, 엄마가 앞으로는 많이 웃을게. 지연은 딸을 꼭 안으며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결혼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확신했죠. 2024년 봄, 지연은 드디어 용기를 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삶을 지속할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혼을 결심하는 것과 실제로 이혼을 진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우선 지연에게는 경제적 기반이 전혀 없었습니다. 결혼 후 줄곧 전업주부로 살아왔기 때문에 사회 경험도 부족했죠. 무엇보다 수연이의 양육권 문제가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았습니다. 강남의 한 법무법인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났죠. 50대 여성 변호사였는데 지연의 이야기를 들은 후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부인,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남편 측에 유리한 조건이 많거든요.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 면에서 말이죠. 하지만 불륜의 증거가 확실하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어요. 변호사는 지연에게 더 확실한 증거들을 수집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연 자신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죠. 그때 지연은 대학 시절 꿈을 떠올렸습니다. 국문과를 졸업한 후 출판사에 취직하고 싶었던 꿈, 나중에는 작은 출판사라도 차려보고 싶었던 꿈 말입니다. 결혼과 함께 접어두었던 그 꿈을 이제라도 다시 펼쳐보기로 했습니다. 지연은 몰래 온라인으로 출판 관련 강의를 들었습니다. 밤늦게 준호가 잠든 후에 새벽에 수연이가 일어나기 전에 시간을 쪼개어 공부했죠. 편집 디자인부터 마케팅, 유통까지 출판업계 전반에 대해 배웠습니다. 6개월 동안의 준비 끝에 지연은 작은 출판사를 설립했습니다. 은방울꽃 출판사라는 이름이었죠. 자본금은 그동안 모아둔 용돈과 어머니가 남겨주신 작은 유산이 전부였습니다. 사무실도 집 근처에 작은 원룸을 얻었고요. 처음 출간한 책은 중년 여성들의 에세이 모음집이었습니다. 혼자여도 괜찮아라는 제목의 이 책은 지연 자신의 심정을 담은 것이기도 했죠.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독자들의 따뜻한 반응을 받았습니다. 이 책을 읽으며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외로운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 독자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지연은 그 편지를 읽으며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한편 준호와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지연이 출판사 일로 바빠지자 준호는 불만을 표했죠.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사업이야? 취미로 하는 거지. 하지만 지연은 더 이상 준호의 말에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자신만의 일을 하며 느끼는 성취감과 보람이 그 어떤 상처보다 크게 느껴졌거든요. 출판사가 점차 안정화되어 가던 즈음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 유명 작가가 지연의 출판사에 관심을 보인 것입니다. 그 작가는 50대 여성으로 중년 여성들의 삶을 세밀하게 그려내는 소설로 유명했죠. 대형 출판사들은 상업성만 추구해요. 하지만 은방울꽃 출판사는 진정성이 느껴져요. 제 새 소설을 맡겨보고 싶어요. 그 소설 늦은 봄은 대박이 났습니다. 중년 여성들의 이야기를 담은 이 소설은 같은 처지의 독자들에게 큰 공감을 얻었고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르기까지 했습니다. 지연의 출판사도 덩달아 주목받기 시작했죠. 언론에서도 지연을 주목했습니다. 전업주부에서 성공한 출판인으로 변신한 김지연 대표의 이야기라는 기사가 여러 매체에 실렸습니다. 지연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던 순간이 사실은 새로운 시작점이었어요. 나이도 중요하지 않고 과거의 실패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선택하느냐예요. 출판사가 성공하면서 지연의 자신감도 크게 늘었습니다. 이제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독립이 가능해졌죠. 무엇보다 자신만의 꿈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 지연의 변화를 수연이가 가장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엄마, 요즘 많이 밝아졌어. 예전엔 맨날 슬퍼 보였는데 지금은 정말 예뻐. 딸의 순수한 칭찬에 지연은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죠. 반면 준호는 지연의 성공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요즘 너 너무 건방져진 것 같은데.
돈 좀 벌었다고 달라진 거야. 하지만 지연은 더 이상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우리 둘 다 행복하지 않잖아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준호는 당황한 듯 반응했죠. 갑자기 무슨 소리야? 당신도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진짜 부부 같지 않다는 걸.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억지로 함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준호도 결국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죠. 사실, 나도 이 결혼이 행복하지 않아. 하지만 체면 때문에, 수연이 때문에 계속 버텨온 거야. 그럼 이제 정말로 끝내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요. 수연이한테도 불행한 부모를 보여주는 것보다 각자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나을 거예요. 이혼 협의는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준호도 더 이상 이 결혼을 유지할 의지가 없었고, 지연이 경제적으로 독립했다는 사실이 큰 도움이 되었죠. 수연이의 양육권은 지연이 갖기로 했고, 준호는 양육비를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이혼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더 드러났습니다. 준호의 내연녀 장미란이 사실은 전문적인 사기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여러 남자들을 동시에 만나며 돈을 뜯어내는 수법을 써왔던 것이죠. 장미란은 준호로부터 수억 원의 돈을 받아내고는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 돈에는 회사 공금도 포함되어 있었고,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준호는 회사에서 큰 문제에 휘말렸습니다. 결국 그는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죠. 지연아, 나 정말 바보였어. 모든 걸 잃었어.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준호가 지연을 찾아왔습니다. 한때 잘 나가는 대기업 간부였던 그의 모습은 초라해져 있었죠. 하지만 지연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분노나 복수심보다는 안타까움과 연민이 더 컸습니다. 준호 씨, 이제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이제야 내 소중함을 알겠어. 준호의 절망적인 호소에도 지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저는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실제로 지연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출판사는 계속 성장해서 이제 직원이 10명이 넘는 중견 출판사가 되었고, 지연 자신도 출판업계에서 인정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수연이가 엄마의 변화를 가장 좋아했죠. 엄마, 우리 반 친구들이 그러는데 우리 엄마가 제일 멋있대. 12살이 된 수연이는 엄마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엄마처럼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 지연은 딸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 소중했습니다. 과거에는 늘 우울하고 지쳐 있어서 수연이에게 충분한 관심을 주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밝고 긍정적인 엄마가 되었죠. 주말이면 수연이와 함께 서점 순례를 하거나 새로운 책을 기획하면서 딸의 의견을 묻기도 했습니다. 수연아, 너희 또래 아이들이 읽으면 좋을 책이 뭐가 있을까? 친구들과의 우정에 대한 이야기는 어때요? 이런 대화들 속에서 수연이는 자연스럽게 독서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엄마의 일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지연은 딸이 자신의 꿈을 갖고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바랐죠. 어느 날 지연은 우연히 대학교 동창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친구들은 지연의 변화에 놀라워했죠. 지연아, 정말 많이 달라졌네.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여.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요즘 정말 행복해. 지연의 대답에 친구들은 부러워했습니다. 이혼했는데도 이렇게 밝을 수 있다니. 대단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40대 중반이 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정말 많이 변했구나. 눈빛도 밝아졌고 표정도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감이 넘쳐났죠. 지연은 수연이의 방문을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깊이 잠든 딸의 평온한 얼굴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아이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엄마가 되어서 다행이야. 그 후로도 준호는 몇 번 더 지연을 찾아왔습니다. 사업 실패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그는 지연의 도움을 청하기도 했죠. 하지만 지연은 선을 그었습니다. 과거의 인연으로서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되 다시 얽히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당신도 새로운 시작을 하세요. 과거에만 매달려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지연의 조언에 준호는 결국 포기하고 자신의 길을 찾아갔습니다. 지연의 출판사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특히 중년 여성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들이 큰 호응을 얻으면서 지연은 이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게 되었죠. 방송에도 출연하고 강연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저도 40세가 되어서야 진짜 제 인생을 시작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지연의 강연을 들은 많은 중년 여성들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지연을 찾아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죠. 선생님 덕분에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어요. 저도 제 인생을 찾기로 했어요. 더 이상의 무시와 죄가 없는 삶을 살 수 없어요. 지금 지연은 50세가 되었습니다. 수연이는 대학생이 되었고 엄마를 가장 존경하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죠. 지연의 출판사는 업계에서 인정받는 회사가 되었고 지연 자신도 성공한 사업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가끔 지연은 과거를 돌아봅니다. 만약 그때 용기를 내지 못했다면, 계속 불행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고 말이죠. 아마도 지금의 행복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기 전에 먼저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해요. 이것이 지연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 깨달은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타인의 무시와 냉대에 자신을 맞추려 하지 말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혹시 누군가의 무관심 속에서 자신을 잃고 계시지는 않나요? 지연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바로 새로운 시작의 순간일 수 있으니까요.